지금 민주당이 나라를 그 꼬라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있지요. 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이 사람들한테 손 안 되지요. 지금 문재인 대에 세력을 넓혀가지고 관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민노총이요.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참여연대나 이런 조직이요. 경제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데가 없고 심지어 지금 경제 브레인들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은 광범위한 운동권 조직들, 주사파 조직들을 통제해서 그들의 휘하에 두고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제가 봤을 때 한 300~400만 명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강해졌으니까요. 아마 보수 정권이 하늘이 도와서 정권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 사람들이 금방 길거리에 촛불 들고 흔들어서 권력을 탈취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1년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대선에서 졌다 하더라도 지금 6명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부패가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금방 대선 결과를 뒤집을 거라고 보고, 얼마 전에 리얼미터가 이민선이 관련해서 반대가 훨씬 높았는데 살짝 문구를 바꿔가지고 문항을 물었잖아요. 문재인이 발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지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가구가 비슷하게 나왔다지 않습니까? 자, 여론 조작하지요. 사법부 장하겠지요. 그것뿐입니까? 검경 장하겠지요. 그리고 뭐 국세청이 국정원까지 다 장하겠지요. 국가기구를 저렇게 완벽하게 장악했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노무현은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서 검찰하고도 계속 충돌하고 흔들렸죠. 그런데 좌파들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 업그레이드 됐냐? 전라도가 밀어주고 PK가 대선 후보 내는 이 구도를 호남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2016대 총선에는 국민의당, 전라도 정당에 사실상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를 거기에 대표처럼 만들어서. 그런데 대선 때는 거의 올인해서 문재인을 밀어주고 안철수를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이 우리가 홧김에 노무현을 조지고 이렇게 해봤자 우리 손해더라. 우리도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하자 됐고,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책을 오리지널 좌파들이 출판을 했어요. 노무현은 삼성이 끌고 간 정권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FTA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노무현을 굉장히 비난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한국의 오리지널 좌파들이, 정의당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통진당이 싫어서 헤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들도 이제 종북이 됐잖아요. 가짜 좌파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진보 정권,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파 세력들이 이제 문재인을 죽여봤자 우리가 보수 집권에서 운영 고생하지 않느냐. 노무현의 교훈을 삼아야 된다해서 이제는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문재인을 뜯어먹고 사는 게 낫지 문재인을 보낸다고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이제 한국의 좌파 세력이나 호남 세력들을 파퓰리즘에 또 영고주의에 이익 수혜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보수가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을 꺾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심판인 선관위가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선관위의 상임위원이 선관위 위원장입니다. 선관위 위원장은 그냥 이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까지 조회중과 발령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정치하는 방식이 민주적이냐? 완전히 독재죠. 이제 독재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안보도 북한 편에 서서 휴전선을 해체해가고 있잖아요. 자, 27일부터 둘레길 관광을 한대요. DMZ의 고성에요. GOP 앞에까지 간답니다. 그리고 특공연대가 관광 가이드를 한대요. 근데 미국이 유엔사가 허락을 안 했는데 오늘 에이브럼스 유엔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을 글로 데리고 가서 허락해라고 지금 쫓고 있어요. 아마 허락 안 해도 관광을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휴전선에서 유해 발굴을 핑계로 철원 화산거리 고지에는 철책을 끊고 지뢰를 제거하고 거기에 도로를 놓고 DMZ 평화공원을 만든다면서 곳곳에 지금
휴전선 철책이나 GP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지뢰를 다 제거하겠죠. 바다에는 평화수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민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NLL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남북 간의 경계를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관장하는 유엔사의 역량을 무력화시켜서 아마 문재인은 다음 내년 총선만 이겨버리면 곧바로 북한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시킬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덜통이 나서 그렇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연철이가 작년 12월 달에 발표하고 1월 달에 중국에 가서 상의한 내용이 2월 27일 8일 날 종전선언이 하노이에서 합의되면 내년 1월 달에는 평화협정을 합의하고 내년 3월에는 유엔사를 해체해서 결국은 총선 전에 휴전선을 허물어버리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걸어서 서울까지 오면 총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은 자기 임기 내에 국가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직 한국 대사를 했던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도 한국은 지금 연방제를 지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도 상원청문회에 가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지금 한미 동맹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그리고 한반도를 북이 장악하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으로 봐서는 트럼프 같은 그런 건설 브로커 출신의 국가이익주의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에 있을 때 또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남한에 대통령이 있을 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보고 아마 제가 볼 때 내년 3월쯤에 김정은이가 가짜 핵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창 검정 일정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도 대선에 도와주고 물론 그 전까지는 지금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데 고강도 도발을 해서 전쟁 위기까지 몰고 갔다가 3월 달에 갑자기 돌변해서 평화적인 카타르시스를 던지면서 미국을 물게 만들겠죠. 그럼 트럼프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핵 리스트만 제출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내년 총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뿐만 아닙니까? 한국 당의 지도부를 총선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달쯤 붕괴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학의건이 그걸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공천도 대량 내정해줬고 당도 장악한 판에 지도부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당이 이 세력 저 세력이 이제 당내에 총선을 앞두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야권이 보수 야권이 분열되도록 만들고 유일하게 운이 지 맘대로 안 되는 게 경제 붕괴인데 이 경제 붕괴를 지금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으로 선거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 사람은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화폐 개혁을 해서 은행에 있지 않은 장롱에 있거나 금고에 있는 돈은 1억이 넘는 돈은 안 바꿔준다. 출처를 소명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했을 때 대부분은 95%, 6%는 돈이 없잖아요. 기껏 있어봤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죠. 은행에 있고. 금고 나오는 돈 소수가 많이 갖고 있죠. 5만 원짜리가 80%가 시중에서 없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이 이걸 두들겨 잡을 때 사람들은 경제가 망가진 건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잘한다고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은 6개월 안에 바꿔가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 사거나 금 사거나 막 명품을 사거나 써제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소비가 활성되면 경제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를 줄 수가 있죠. 한국은행의 이주열이나 박승희 바보라서 그런 걸 올리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냥 그걸 슬슬 올리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는 실패할 거라 보지만 선거 이기고 봐야죠. 문재인이 지금 내년 총선에 지면 임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못 채웁니다. 쫓겨납니다. 비리가 하도 많았어요. 그래서 문재인으로서는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200석을 이겨서 개헌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가보안법인이 북한하고의 국가연합에 관련되는 것도 통과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런 총선 앞두고 북한 끌고 오고 화폐 개혁하고 한국당 지도부 붕괴시키고 다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은
히틀러가 집권하던 1930년대로 돌아간 것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런 부분도요, 이제는 정말 이것이 인류에 맞는 체제인가도 좀 생각해 볼 때가 돼가는 부분이에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내가 내 뜻을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반영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투표가 어떻게 됩니까? 여론조사나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한 표를 던져서 나도 정치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그런 쇼잉 행위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민주주의가 인간의 자신을 위한 더 나은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벌어질 파퓰리즘의 모습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보수 우파 쪽에서 벌어지는 파퓰리즘도 마찬가지로, 근데 좌파의 파퓰리즘은 집권을 하기 위한 집요한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이라도 있지만, 지금 보수 우파 진영에서 박근혜 석방, 저도 석방은 돼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지만 탄핵에 찬성했어요. 저렇게 무능한 집단이 있냐는 데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가 석방된다고 보수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강경 보수들은 다 거기 목을 걸고 있어요. 그건 보수가 아니라 신화에 그냥 집착하는 환자들이죠. 그 다음에 즉 보수가 그 꼴을 당하고 정권 잡았다가 내줬으면 그야말로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어떻게 더 나은 가치를 새로 정비할 것인가 고민을 하거나 인적 청산을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봤을 때 문재인도 거짓말장이지만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은 소리 하거나 돈 나눠주는 놈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수가 젊은 사람들의 표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은 내년 총선 전에 추경이니 무슨 일자리 예산이니 생활 SOC니 또 뭐 예비 타당성을 없앤 SOC니 해서 수십조를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국민들이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 구역이라고 자부심을 갖겠지만 무슨 세계 경제 14위 국가인데, 저는 한국이 세계 경제 14위 국가가 어떻게 베네수엘라처럼 망했는가, 이 경제나 사회 수준이 일정하게 올라가면 그 뒤로부터는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국에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쌤이 대표적이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비겁하고 사입이고 정치판에 붙어먹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아니, 대학 교수들이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집권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시국선언을 하고 지랄들을 하더니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지랄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나라를 망쳐도 저렇게 확실하게 진짜 역대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시국선언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관제민주주의를 말한 최장집 교수가 굉장히 양심적인 한국의 복이 드문 좌파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상류층과 지식인이 썩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없고 그야말로 강남에 산다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회 행태도 썩었고요. 그거 왜 그러냐? 대학 입시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대학 입시가요, 부잣집 자식이 그냥 왜 떨어지고 왜 붙었는지를 모르게 학생 종합기록부, 무슨 뭐 입학사정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대대로 세서가는, 자신의 부와 권력과 정보에 따라서 들어가는 제도지요. 제가 들어갈 때, 여러분이 들어갈 때 학력고사나 예비고사, 본고사가 훨씬 공정한 시스템이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지금 로스쿨도 한번 보세요. 로스쿨도 저게 부잣집 자식이 들어가서 판검사하고 변호사 해먹는데 좋은 거지요. 저 로스쿨을 그나마 대천에 용나던 사실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행시도 없어지고 외시도 지금 없어져 가고 있고 다 그렇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엄서제도가 전 사회에 판을 칠 거예요.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라보면서 뭘 느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문재인이 지금 공무원 늘려가지고 공시족을 엄청 만들지
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다 됐을 때 10년, 20년 이후에 국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하죠. 근데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목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황교안이 엊그제 모처럼 데모하러 나갔다고 박수치는 어르신들이 많던데 저는 기껏 장외로 나가서 하는 말이 이미선이 무슨 밀어붙이냐, 문재인이 무슨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더 나아가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딸랑거리면서 제재 완화해주라 하냐,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문정권이 북한에 석탄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주고 그리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짜로 준 죽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고 그런 일이 불가능하고 지금 그와 관련되는 수사나 조사가 전부 무마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의 추적을 향해서 정권이 겉으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협조를 한다면서 뒤로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석탄을 밀수하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정제유를 해상에서 갖다 주고 그냥 갖다 준 게 아니라 몇십만 톤씩 갖다 주고 엄청난 돈이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문정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다 듣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거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제가 거짓말을 이야기했으면 벌써 저를 잡아가서 매달아서 패대기를 쳤습니다. 저를 걸면 저는 뭐부터 내놔보자 하고 정보 공개 신청을 하고 붙을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일 시급해요. 이 진실만 규명되면 문재인은 정권 유지 못합니다. 자, 특검하고요. 검찰에 석탄업자 7명 선처한 사람 포함해서 8명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면요. 그 내용에 북한에서 누구를 만나서 석탄을 사왔고 한국의 어느 회사에 공급을 했고 호철이나 뭡니까 한전사나 남동발전 이런 데 다 줬지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물품을 제3국으로 중매하고 현물로 석탄을 받았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지급했다 한 여자 사장, 바지 사장 한 명을 검찰이 압박해서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자 사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겁을 줘서 무마해버렸습니다. 이걸 따지는 놈이 야당에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말을 하면 박상도처럼 저렇게 조질까봐 겁이 났어요. 황교안도 말 못합니다. 황교안이가 지금 북한 석탄 밀무역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봤습니까? 정재윤하요? 어제 했어야죠. 그제요. 자, 제가 우리들 병원 문제를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2012년에 이명박이가 저는 당시 문재인을 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요. 1,400억을 담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빌려줬어요. 그러고는 그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이 선거 때 들어갔겠지요. 지금까지 그 빚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빌려줬어요. 국가의 중요한. 근데 왜 개인병원에 담보도 제대로 없이 그런 1,400억이나 되는 돈을. 그래서 제가 그걸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한테 고소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당이 이거 국정조사 특검하자 청문회하자 소리 못하고 있어요. 산업은행 담당자만 잡아와가지고 족치면 금방 끝나버리는 일입니다. 산업은행이 몇 개 해명한 걸 제가 다 공개하니까 답도 못하고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거기에 문다혜가 우리들 병원에 10월 24일 날 작년에 입원했다고 무슨 태국 가서 특수학교에 자식 국제학교에 입학시켰다는 사람. 그 병원에 입원했고 김정숙이 면회 갔다고 제가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 병원을 이용하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문재인이가 2015년에 당 대표가 되기 3일 전에 딸과 사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무기동 빌라. 그 집이 의료보험공단에 얼마나 의료보험료를 안 냈으면요. 야당의 당 대표가 곧 되는 사람 집을 의료보험공단이 압류를 했습니다. 박근혜 때. 그 집이 50일 동안 압류되어 있었어요. 문재인 대표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또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뭔 말이겠어요? 이 정권은 무지막지해서 그런 부분들을 폭로하면 결국은 내가 다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해서 정권이 개입됐는가 개입되지 않았는가를 특검을 해서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자면 금방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올 거예요. 부산항에 붙들려 있는 두 번 갖다 주고 잡혔다는 피파이어니어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관세청이 조사하고 있다는 루미소 이 배는 22차례에 걸쳐서 16만 5,400톤을 줬어요. 16만 5,400톤 정제는요 경유로 갖다 주면 3천억 중 됩니다. 잡힌 게 그 정도인데 얼마나 많이 갖다 줬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공짜로 문재인을 도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전날 6일이 싱가포르 회담을 해서 결국은 초토화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당이 이번에 대표 뽑는 날 이 하노이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 총선이라도 그렇게 안 하게 하려면 너네들 대표 선거를 보이콧하고 좀 싸우라 했는데 그 매치 어차피 황교안이가 되게 돼 있는 거 그 매치를 싸우기 싫어서 그날 그대로 밀어붙였죠. 그러면 내년 총선 전에 또 그래 한들 그때는 뭘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문재인이 무너지고 지지율은 저절로 내려가고 그래서 감이 입에 떨어질 거다.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고 너무 문재인을 까지 말자. 이번에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나 한국당 지도부가 한 말 중에 허용된 비판만 했지 허용되지 않는 비판을 한마디라도 한 게 있습니까? 저런 것들이 야당 지도자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보수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전부 거기 유튜브 한다는 사람들 거기 다 붙어먹고 앉았죠. 딸랑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나라는 이미 히틀러가 집권하던 당시로 1930년대 독일 수준으로 전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 경제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거의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는 희한한 형태의 이 주사파 파퓰리즘이 좌파 파퓰리즘이 문정권이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파퓰리즘 시대가 앞으로 인류들이 한 30년은 더 겪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보수가 보수형 우파 파퓰리즘이라도 내걸어야 상대가 될 건데 지금 저 한국당의 수준과 머리에서는 대중과 결여된 한마디로 상류 수구 기득권 정당이죠. 저기에서 우파 파퓰리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파 파퓰리즘은 그야말로 대중들과 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일치시켜야 그 우파 파퓰리즘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에서는 당분간 이 좌파 파퓰리즘의 기세를 꺾을 방법이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다들 진실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자신들의 풀뿌리, 착근된 히틀러가 집권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한 38%인가 밖에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우파 세력들이 히틀러가 공산당보다는 낫다. 당시 공산당이 득세를 했죠. 상당히. 그러니까 히틀러를 다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또 선거를 통해서 더 얻어서 총리가 되고 총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를 총리가 되게 만드는 사람은 우파, 합리적인 독일의 우파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히틀러가 당시에 거리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치 돌격대라고 수많은 자신의 돌격대를 두고 홍위병 같은 거요. 거리에서 반대하는 사람에게 테러를 하고 밤에 불을 켜고 공포 정치를 했죠. 원래 공산당이 그걸 잘했는데 독일 공산당이 히틀러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가장 세계에서 철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신학의 본거지이자 철학의 본거지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앞에서 나치에 전부 동조를 했죠. 그래서 몰락이라는 영화, 다운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책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히틀러가 마지막에 베를린의 벙커에 망하기 한 열흘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냐. 전부 나보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협조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이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독일은 전부 태워버리고
다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몰락시켜야 된다. 그 말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의 파퓰리즘, 좌파 파퓰리즘에 휘둘리는데 정말 보수도 잘못했지요. 이런 자들에게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소수화하다가 정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정권이 뺏길 때 전부 눈 뜨고 보고 있었지. 총리 장담했던 사람 중에 어느 하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던져서 자기 입장을 밝힌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부 꼼짝 못하고 다 붙들려서 깜빵 가고 숨죽이고 도망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수에 과연 지금 무슨 문재양이 어쩌니 떠들지 보수에 용기 있거나 소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이 지지가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저 사람들이 40% 밑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40% 밑으로요. 제가 볼 때 실제 지지율도 한 30%는 된다고 봐요. 30% 언저리는요. 다 끌고 모으면 호남에다가 좌파에다가 민노총에다가 정교조에다가 참여연대에다가 종교계에다가 딸딸 끌고 모으면 실제로 한 30%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주 바닥에 공고하게 뿔뿔이 이해관계 집단을 배치를 해놨다고 봅니다. 이제는 저것들 이해 때문에라도 아마 문 정권이 무너지려면 길거리로 나서서 다 살리자고 할 거예요. 노무현 때처럼 그렇게는 안 무너집니다. 자, 오늘 여기 와서 희망을 드리고요. 득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니까 제가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권 교체가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러면 인류는 일자리가 소멸되고 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대 속에서 과연 합리적인 공존의 이런 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30년도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사회 변화를 항상 인류의 합의된 시스템과 제도가 늦게 따라가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될 이런 합의는 굉장히 어렵고 정교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기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의 변화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고 오늘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파퓰리즘이 성행하는 권능과 기술 문명의 발달에 의한 인류의 지금 불행해지는 세대로의 진입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능해야 대중들이 그런 합의를 갖다가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과연 쉽게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전강기라고 부르는 시대에서 벌어졌던 모습으로 퇴행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31년에 경제공황이 2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31년에 본격화됐는데 발생하자마자 전 세계는 무역이 3분의 1로 축소했어요. 지금 미국에서부터 자유무역을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아마 점점 그런 부분이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실패한 국가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 중국의 무한적인 발전을 말했지만 중국은 그야말로 순환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갔고 중국은 머지않아서 대형 경제 위기가 발생할 거고 그 위기가 터지기 전에 시진핑은 아마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경제 위기를 감추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남중국해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웃 국가와 전쟁 비슷한 부분을 돌입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러시아는 거의 붕괴되어 가는 나라다. 러시아는 인구가 멸종해 가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장으로 갈수록 점점 폭력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퓰리즘으로 가고요. 근데 그 파퓰리즘이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는 세대들은요, 굉장히 혼란한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반복되었던 부분들을 겪으면서 파퓰리즘은 유럽이고 미국에서 점점 득세하고
제3국가들은 그야말로 유사 독재, 전체주의화 되는 경향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던 역사의 발전이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고쳐야겠다. 오늘 보면 한 언론에서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끝났다라는 그런 것이 미국의 대학가에, 경제학과에 다 번져서 거의 공감을 이루어가고 있다. 지식인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의 일각은 급격하게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에도 극우 파퓰리즘, 트럼프식의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샌더스식의 사회주의화 경향, 극좌 파퓰리즘이 급격하게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하나를 수습하지 못하고 그 영국 정치가 붕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아일랜드가 다시 신 IRA가 등장을 해서 우리는 영국에서 빠지겠다고 다시 무장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시대는 극단적인 국가 간 충돌, 그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SNS에 의한 선동, 그리고 경제는 굉장히 태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지금이 최고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후는 더 나빠질 거예요. 좋아질 가능성이나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를 유예하고 합리적인 정치를 한다면 늦출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보세요. 최저임금이니 뭐니 포기하려고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건요, 소수라도 생각이 바로 박힌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런 우려에 대한 주장을 전하고 단합해서 이 좌우 파퓰리즘이 득세하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세력들을 만들어가고 누군가는 옳은 이야기를 정의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고생을 할 거냐 하면서 이런 문제가 빨리 그래도 이렇게 제기되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지지를 얻고 그래서 그 나라의 파국적 상황으로 가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세력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나 그 다음에 북한과 관련되는 좌우의 이념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세력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기표 선생님이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조직도 만드는 부분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앞이 저는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름 사명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좌파에서도 얻어맞고 우파에서도 얻어맞고 욕을 듣지만 그래도 옳은 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질문을 듣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